혹시 여기 그 수학 선생님 아니신 분 계신가요? 다 수학 선생님이시죠. 수학 선생님임을 상정하고 내용을 빠르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직접 다 교사용 지도서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보기는 매우 번거롭고 빠르게 누가 좀 핵심 요약 좀 해줬으면 싶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딱 타이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필기할 거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수학이란 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미적분투,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등이 있는데 직무수학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굳이 선생님들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공지능 수학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의 맞춤으로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쫙 한번 해드린 강의가 있고 특강했었던 거 짧게 올린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거고 오늘은 이제 경제수학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차들은 교과서들이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단원 수학경제, 함수학경제, 3단원 이제 행렬과 경제, 미분과 경제 이렇게 쭉 있는데 수학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이 경제 수학에서 다른 과목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생활경제 처음 파트부터 보면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등장해요. 기본적으로 뭐 GDP, GNP는 안 나옵니다. 명목 GDP, 실질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 구하는 방법, 그리고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리고 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주가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나오고 자료들을 던져주고서 이제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15세 이상이냐? 이거는 국제표준이라서 국제기구 IAO로에서 이제 그 15세 이상, 실제로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뭐 일을 별로 하진 않지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부터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간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퍼센트 포인트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냐 하락했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조금 이제 문제가 약간 더 융합적으로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비문학 국어 지문처럼. 그래서 사실상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애먹기보다는 독해력이 관건이 되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을 내가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이런 수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한 단원이죠. 환율에 대한 내용도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환전 수수료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요. 오늘 뭐 이런 문제 풀이들은 하진 않을게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환전 수수료에서 이제 우대 나오는 거, 환전 수수료 우대 혹은 뭐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꼈었을 때는 어떻게 또 계산이 바뀌냐. 이 정도가 이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 정도인데, 이 다음이 세금 파트가 이 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접세, 간접세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접세로는 뭐 소득세라든가 간접세로는 이제 부가가치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세율 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율이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옛날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장에서 지도가 될 때는 지금 2024년, 근데 내년은 또 2025년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한정해가지고 과세표준과 이제 세율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소비세에 대한 거, 뭐 관세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이 이후에 다른 내용들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은 정말 킬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꽤나 학생들에게 애를 먹을 파트가 되긴 할 겁니다. 수열과 금융 파트는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신 뭐 연이율, 분기율, 월이율, 연이율을 주어지면 이 문제처럼 월이율로 우리가 변환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만 원씩 이제 복리로 적립을 하니까 그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리합계 계산한 다음에 이후에는 적립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달리로 계산하든 뭐 복리로 해도 어쨌든 우리가 뻥튀기 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근사값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런 정도가 나올 것이고, 실제로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 앞에서 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연금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것에 역수로 우리가 곱해주면은
미래 가치를 앞으로 땡겨오는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뭐 유리한지 계산하시오. 정말 이제 지극히 경제 수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얻은 거에 대해서 세금 또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산정하는 거. 물론 미적분 2 이런 내용에 비할 바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것도 엄연한 수학 한 과목이거든요. 인공지능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벼들기는 또 약간 무게가 꽤 있습니다. 문제 함 정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타 소득세 저기 20% 돼 있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따로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20%에다가 추가 10%에서 22%로 계산해야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함수와 경제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생산함수, 효용함수, 수요함수, 그리고 이제 공급함수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이 됩니다. 뭐 Q는 이제 퀀티티, L은 이제 레이버, 뭐 C는 다들 유추가 되시겠지만 코스트, U는 유틸리티, 디맨드, S는 서플라이. 주 메인이 되는 함수는 뭐냐라고 하면 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저게 이제 메인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런 것들도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X, 즉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격으로 하고 이제 보통 종속변수를 Q라고 생각하고 이제 X축, Y축 보시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런 이제 그 수요 공급 함수를 체계화시키신 분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아주 또 경제학과의 대부님이 계시죠. 마샬이 정립한 그 이론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 프라이스에 대해서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변하는 게 지금의 상식에는 맞고 지금 그렇게 다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소비자의 이제 수요가 바뀌는 게 당연히 우리의 지금 상식이지만 그 시기 때, 그러니까 마샬이 활동했던 때가 19세기거든요. 19세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지금처럼 그 생산량이 많았던 때가 아니죠. 산업혁명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공장 개수도 지금보다 훨씬 적으니까 없어서 못 사던 시기였어요. 물품이 말 그대로 찍어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리고 그때는 식민지 국가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장에서 많이 찍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식민지에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결국 얼마큼 물건이 있느냐, 그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관습이 지금까지 굳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게 되는데 이 곡선 하나의 내에서 바뀌는 것은 수요량 변동이라고 하고 가격과 이제 다른 그런 요인들 있죠. 뭐 대체재와 보완재의 이제 가격 변동이라든지 공급량 같은 경우도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설비라든가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곡선의 평행 이동은 또 수요의 변동 이러한 또 개념들을 다룹니다. 균형 가격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죠. 균형 가격보다 이제 시장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공급자는 더 많은 이유를 차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찍어내려고 우상향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적게 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가? 뭐 생산자에게 예를 들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인 생산비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물건을 적게 찍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또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을 공급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부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래 사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당 뭐 30원씩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소비자에겐 얼마, 공급자에겐 얼마로 분배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다르죠. 소득이 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곡선의 이동에 따라서 균형점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함수에서 최적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공통 과정에서는 없는 이 부등식 영역, 아예 수학적인 내용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비분화 지문처럼 이걸 보고서 연립부등식 세우고 그 안에서 뭐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창출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행렬과 경제에서 행렬 파트인데요. 공통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행렬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이런 연산들도 물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지 않는 행렬식이라든가 역행렬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당연히 뭐 근데 어렵게 나오진 않고 결국 이제 2x2짜리 행렬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이러한 성질들 그런 거 정도는 증명하는 것도 나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역행렬을 활용을 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로 쉽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 공급함수 줘놓고 이거를 행렬을 이용해서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구하는 식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라는 거죠. 괜찮죠? 미분과 경제, 여기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을 아신 분들은 이런 한계적 변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경제학에서는 마지널이라고 하느냐? 수학에서처럼 그냥 미분계수라든가 혹은 뭐 순간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극한에 대해서 한없이 0에 가까운. 근데 노동력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질 수는 없죠. 사람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한 단위가 변화할 때, 뭐 가령 예를 들어 문제로 나온다 치면 이런 식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노동량 L을 50에서 51로 늘렸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한계라는 말을 붙여줘요. 우리가 수학에서 약간 미분 개념이랑 살짝 다르다라는 거. 물론 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날이라는 게 어원적으로는 어떤 가장자리에 혹은 경계선에 혹은 약간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그 경계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직역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라고 하면 뭔가 약간 어감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냥 그 경계선 그 가장자리에 그 한 끗 차이, 그걸 이제 직역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학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계 생산이나 체감의 법칙 이런 내용들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을,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근데 요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함수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3차 함수꼴로 자르죠. 3차 함수 최고창 계수를 음수로 처리하고 일부만 가져오면 이러한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니면 아예 뭐 루트 함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무리 함수 같은 것들로. 요게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인데, 탄력성에 대해서 요거는 변화율분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이 변화할 때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문제 줬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식을 잘 정리하면은 이러한 꼴로 나와집니다. 이러한 꼴 보시면 이게 DP 같은 게 이게 Q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 혹은 뭐 수요량, 그리고 이것은 프라이스, 가격이고요. 엘라스틱 시리, 그래서 그 엡실론을 그리스 문자로 써주고요.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더 그러니까 가령 사치품, 무용품 백, 원래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가 10%가 비싸진다. 그럼 100만 원이 뛰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확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 라면 가격 하나에 1,000원인데 10%가 올라가다 1,100원이 되는 거죠. 크게 변화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치품 같은 경우는 더 탄력적이고,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인 그런 예시가 보통 되는데, 그러한 척도들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도 그 탄력적인 구간과 비탄력적인 구간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상수가 되거든요. 결국 오른쪽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얘가 이제 Q분의 P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Q 대비 이 P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은 순간이 단위 탄력적이란 말을 해주고, 이 구간에서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가격을 낮춘다 해도 이제 전체적인 수입은 늘어나는 구간인 것이죠. 이 구간은 뭐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결국 수입은 이렇게 사각형 그려봐서, 직사각형 그려서 그 사각형 면적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P 곱하기 Q가 수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얇은 직사각형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그려지면 더 넓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점철돼 있어요. 경제 수학에. 제가 지금은 되게 스킵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에 관련해가지고 최적화, 여기는 결국 우리가 극점 찾는 거죠. 극대값, 뭐 극소값 찾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점을 찾는 거,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적 생산량을 찾는 거. 가령 효용에 대한 함수를 줬었을 때는 우리가 결국 연립하면 이게 3차 함수꼴로 나오겠죠. 3차 함수에 대해서 극점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 대비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그냥 이건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요거는 한계 수입, 레브뉴입니다. 이거 마지널 레브뉴. 이걸 했었을 때 오른 게 뭐냐?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최적 생산량은.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한 단위다. 이윤이 더 크고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생산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여기 이 점을 포인트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게 이제 더 이윤이 줄어들겠죠. 이윤은 보통 프로핏 파이를 써줍니다. 그리스 문자로.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푸는 게 나옵니다. 하면은 경제 수학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을게요.